Recording in progress. 자, 봅시다. 지난 시간에 떨어져도 튀는 공처럼이라고 하는 22페이지의 내용을 진도를 나왔었습니다. 펜 다 있지? 자, 23페이지 봅시다. 이 내적 증거라는 내용은 딴 건 아니고, 내적 증거는 이 증거라는 게 주는 기준이라는 뜻이고, 거는 근거라는 뜻이에요. 기준과 근거를 줄여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해석할 때 아마 너네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들었던 거 기억 혹시 나니? 중학교 때? 중2 때 배웠었나? 내재적이 그 작품 안에서만 하고 외재적이 배경 같은 거죠. 그렇죠. 외재적 관점이 너네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작가의 정보, 그 사람이 살았던 시대 현실, 시대적 배경. 너네 중2 때 청포도라는 작품 배우면서 아마 이육사의 청포도. 그 중3이야? 아, 중3 때, 그럼 중2 말고. 중3 때. 했었던 거 있지. 그거 얘기하는 거야. 이 내적 증거는 결국 내재적 관점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좀 더 설명이 편하려면 외재적 관점과 다른 거죠. 자, 외재적 관점은 작가, 그리고 시대적 배경, 혹은 독자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작품을 해석하는 거라면 그런 거 다 무관하게 보는 게 바로 내재적 관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그래서 의미를 찾기 위한 근거를. 그래서 요 외재적 관점은 보통 뭘로 문제가 나옵니까? 보기 박스로 줘가지고 문제가 주로 나오게 됩니다. 보기 박스로. 이 작품의 제목은 들길에 서서라는 작품이에요. 누가 들길에 서서겠니? 화자인 나가 내가 들길에 서서. 그래서 뭐 하는 건데? 읽어보시면 이 작품은 내용적으로 두 개씩 묶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없는데. 자,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지규법. 내 머리 오타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자, 나와 푸른 산을 흰 구름과 푸른 하늘과 매칭시키면서 비를 쓴 겁니다. 하늘을 향하고 살림처럼 두 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왜 이렇게 못하고 나왔지 여기선? 얼마나 숭고한 일이냐. 그런 굿맨, 나는 언제나 굿맨이라 그랬잖아. 요거는 긍정적인 거야, 부정적인 거야?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드러내는 거? 긍정적인 겁니다. 숭고한 일. 한 번 더 가보죠. 두 다리는 비록 약하지만 젊은 산맥으로 삼아 부저리는 끊임없이 반절 없이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둥근 지구를 삼았으니 내 두 다리를 굳건한 산맥처럼 여기고 지구를 밟고 있는데 푸른 산처럼 든든하게 지구를 디디고 사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냐. 구조가 똑같죠? 자, 자기의 상황을 제시하고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숭고하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기쁘다. 한 번 더 갑니다. 뼈에 저리도록 생활은 슬퍼도 좋다. 자, 화자가 현재 사는 생활은 슬픈가 슬프지 않은 거야? 요 문장을 읽어봐봐. 나의 현재 생활은 슬픈 거니 아니니? 자, 슬픈 거야. 하지만 슬퍼도 좋다야. 나의 현재 생활은 슬프고 힘겨워.
무엇 때문에 힘든지 모르겠어. 흥겨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부정적이겠지만 좋다라는 건 뭐죠?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겁니다. 뭐지? 누굴까? 주소록이 없는 건데. 자, 저물어 가는 들길. 날이 저무는 저녁 무렵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소망과 의지. 푸른 별을 바라보는 것은 거룩한 일이래. 뭐뭐 하는 것은 기쁜 일이래. 뭐뭐 하는 것은 숭고한 일이래. 이런 구조를 띠고 있어. 여기에서 특히 이거 알아둘게. 점점 날이 저물고 결국 뭐가 되겠습니까? 시간대는 캄캄한 밤이 되겠죠?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삶인데, 생활인데, 어두워지면서 점점 깜깜한 밤이 되면 더 살기 힘들겠죠?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별 때문에. 자, 요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좋을 거예요. 나는 지금 저무는 들길에 누구랑 같이 있지 않고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뻗치고 있고요. 저 땅을 향해서 둥근 지구를 향해선 두 다리로 굳건히 디디고 있죠. 이러한 걸 지금 화자는 숭고하다, 기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특정한 상황에 하늘을 향해 두 발을 뻗칠 수 있죠. 경험해 본 적 있죠. 없으면 상상도 해볼 수 있지. 그런데 그걸 숭고하다고 생각한 적 있니? 없습니다. 이시의 화자는 독특해요, 지금. 한 번 더 할게. 자, 이번엔 푸른 별을 바라봅니다. 밤이 돼도. 자, 시간은 저녁에서 밤으로 흘러가는 시간대인데, 자, 보면, 자, 이거 잘 봐봐. 하늘을 향해서 두 팔 멀쩡해. 두 다리 멀쩡해. 땅 디디고 있는 거 보면. 별을 바라봐. 그럼 뭐가 멀쩡하다는 거야? 두 눈이 멀쩡하다는 거야. 안 써 있지만, 나 두 눈 멀쩡해. 아무리 힘들어도 좋아. 뭐, 팔다리 멀쩡하고, 두 눈 멀쩡한데, 그 정도만 해도 저 푸른 별 바라보면서 사는 거 거룩한 일이고 숭고한 일이고 기쁜 일이야. 자, 저 푸른 별은 뭘 상징하냐? 어떤 희망, 꿈, 이상을 상징하면서 여기 저물어가는 들길은 나가 처한 부정적 현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 현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도망치지 않고 버티는 모습. 이것이 이 작품의 특징이죠. 이 작품의 주제입니다.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이렇게 얘기했지. 실의 현실 얘기했어, 안 했어? 작가에 대한 거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지. 그다음에 독자가 이걸 보고 어떤 교훈을 얻을 것이냐 그런 거 얘기 안 했지. 지금 다룬 거 화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두 팔을 뻗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별을 바라보는 건 뭐가 멀쩡하다는 건지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게 내적 증거입니다. 우리가 보통 흔히 푸는 문제들이 내적 증거. 보기 박스를 줘가지고 작가 정보 시대적 배경 주면 그거는 외적인 증거, 외제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석하는 그런 거라는 거야. 신석정,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로 생각하셔도 돼요. 일제강점기 점점 캄캄한 밤이 돼 점점 혹독해지는 일제강점화의 현실. 음?
저 별은 뭐겠어? 그 혹독한 현실 속에서도 꿈꾸는 광복에 대한 희망 이런 거. 은교는 못 온다고 늦는다고 얘기를 했었고. 어? 아, 학원 갔다 왔구나. 늦잠 자서 지각하는 애랑은 또 다르네. 지금 소연이랑 은교는 여기 들어와 있어. 소연이 몰랐대고. 그때 수업 빠지면서 오늘은 몰랐대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봅시다. 24페이지. 자, 수사법인데요. 수사법이 무슨 뜻이에요? 범죄 수사할 때 수사가 아니라 이때 수사는 말을 꾸민다. 꾸미는 걸 수사라고 하고요. 수사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표현 기법. 요 세 가지 크게 비유하기, 강조하기, 변화주의가 있지만 이것을 굳이 구분하진 않고 디테일을 더 알면 됩니다. 자, 보통 표현 기법과 선지에서는 그것의 효과를 묻는데 자, 일단 비유적 표현을 설명하기 전에 비유는 상징과 구분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자, 보죠. 시는 소재, 사물과 같은 소재를 사용합니다. 리모컨 이런 것들 소재를 사용해요. 이때 사물은 하늘, 바람, 호수, 땅, 바다 이런 것도 사물에 해당이 돼요. 이때 사물은 어떤 소재들이에요? 구체적인 소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감각적인 소재고 또 오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소재들입니다. 이 소재를 시에서 사용하는데 사용할 때 이 소재를 진짜라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진짜라고 볼 수 없게 쓰이면 진짜라고 봐도 되게끔 쓰였으면 그래서 진짜라고 봐도 되는 사물로 의미를 파악해도 되면 그건 상징입니다. 어? 진짜라고 보면 안 되는 사물로서 쓰였으면 그건 비유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작품에서도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진짜라고 볼 수 있는 없는 사물이든 진짜라고 볼 수 있는 사물이든 둘 다 보조 관념이라고 불러요. 이게 비유와 상징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자, 잠깐만 예를 들면 자, 내가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라고 할 때 이때 내가 나가 병든 나무인 건 아니죠. 나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럼 이거는 비유입니다. 한 번 더. 자, 사과 같은 내용을 빌릴 때 요게 사물로 쓰인 거죠. 근데 이거 진짜 내 얼굴이 사과니? 그럼 깎으면 돼? 돌려깎기? 안면 홍조? 붉은 사과?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라고 보면 안 되죠. 내 마음이 호수야. 진짜 호수니? 그럼 여기서 물고기 잡으면 되죠.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서 튜브 타고 타면 놀면 됩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비유예요. 비유. 그런데 상징은 나중에 나오게 되면 이때 사슴이 제목이거든요. 여기서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사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사슴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여기서 잠깐
이때 사슴은 진짜라고 봐도 되니 안 되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사슴은 뭐예요? 상징으로 쓰였다는 거. 뭘 나타내는데? 무엇을 상징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나중에 찾는 거고. 좀만 더. 그럴 때 또 다른 비유와 상징의 특징은 뭐냐면 이 진짜가 아닌 사물, 이 사물을 기준으로 진짜이든 아니든 누가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원관념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에 얘도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걸 원관념이라고 하는데 상징의 경우는 이게 보통 안 나옵니다. 생략돼서 이걸 뭘 가지고 의미를 찾아야 되냐면 보기를 가지고 의미를 찾아야 될 때가 많아요. 생략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얘는 바로 의미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게 비유는. 자, 봐. 준영아, 교실 옮길까? 수업? 우리 열심히 듣기로 했잖아. 응? 안 졸린데 왜 엎드리냐고. 자, 잠깐만. 뭐 얘기하려고 했지? 봐. 진짜가 아닌 사람은 사과 나왔죠? 무엇이 사과 같대요? 무엇이? 내 얼굴이. 얘가 원관념이라는 겁니다. 누가 무엇이 라는 거. 호수 나왔죠, 호수? 무엇이 호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호수라는 거예요. 이게 원관념입니다. 근데 상징이 쓰이잖아요? 상징이 쓰이잖아요? 사슴이죠. 여기서 보면요. 여기에 사슴이 계속 나오거든요. 사슴은 뭐 이런 슬픈 짐승, 말이 없는 짐승, 관, 이 향기로운 너, 높은 종족이었나 보지, 지체가 혹은 귀족 같은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이 사슴은 진짜인, 진짜 사슴으로 볼 수 있는데, 네, 무엇을 사슴이라고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뭐 해야 돼요? 문제로 나오면? 보기 박스로 아마 줄 거예요. 보기 박스. 그럴 때 우리가 이 사슴의 의미를 좀 더 볼 수 있죠. 조금만 더 볼게. 여기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이거 가봅시다. 비유는 개념이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 소재가 쓰였을 때 진짜로 볼 수 없는지 확인하고요. 진짜로 볼 수 없는 사물이라면 비유에 해당하는데, 비유는 종류가 하위 종류가 되게 많지만 그중에 세 가지만 잘 알아두면 된다 그랬죠? 직유인지 일단 먼저 판단해 볼 것. 자, 직유는 어쩌면 돼요? 진짜가 아닌 사물에 처럼, 같이, 듯이, 인양 같은 게 쓰입니다. 적으면서 따라와 줘요. 같이 대신에 같다, 같은으로도 나오는데 만약에 직유가 아니야? 그럼 뭐인지 판단해요? 의인인지 판단합니다. 의인은 뭐요? 사람이 아닌 걸. 뭘로 표현해? 사람만의 속성으로 표현하면 그게 의인법. 아, 민준이 여행. 맞다. 도훈이도 여행이었지? 얘기했는데. 그럼 누가 빠진 거야? 민준이 여행. 누가 빠진 거니? 찬영이? 찬영이도 여행이라 그랬나? 소연이 듣고 있고. 그거 알아, 너네? 지난 시간에 찬영이가 여기 앉아가지고 몰래 영상 봤잖아. 누구랑 같이 앉아서 봤냐고. 승우랑.
엊그제 토요일 날 영민이가 그랬던 거 알아? 이것들은 똑같아. 이것들을 어떻게 조져야 되지? 여기가 유혹이 생기지. 이거 원래 없어야 되는데 왜 책상을 바꿔줘가지고 영원쌤은 잘라버리고 싶은데 어떻게 자를 수 없나? 영원쌤한테 한번 부탁해야 되나? 요 책상 높이로 여기를 고스란히 잘라버렸으면 좋겠는데. 아, 네. 승질이 뻗쳐가지고 진짜. 자, 의인, 사람만의 속성. 한 번 더 가. 그것도 아니면 그냥 은유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비유법이 있습니다. 비유법 중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건요. 의인법과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화류법이라는 것도 좀 알아두세요. 화류법은 무생물을 솔직히 고급진 말로는 무정물이라고 부릅니다. 무정물을 살아 움직이는 유정물, 동물이라고 쓸까 그냥?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로 표현하면 이걸 우리가 유정물이라고 부릅니다. 사전적으로는요, 사전을 찾아보면요, 무정물은 돌이나 나무와 같은 돌이나 나무와 같은 살아 움직이지 않는 사물 같은 걸 무정물이라고 하고 유정물은 사람이랑 동물처럼 살아 움직이는 것을 살아 움직이는 것을 유정물이라고 합니다. 잡아봐. 이거 수능에선 그렇게 안 나오지만 내신에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랑 뭐를? 요거 의인과 화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설명이 좀 많이 막히네. 예를 들면 산이 조용히 숨쉰다. 이럴 때 진짜가 아닌 게 뭐예요? 숨쉰다가 진짜가 아닌 겁니다. 사물은 아니지만 진짜가 아닌 거니까 비유에 하나 해당합니다. 그 찾아봐봐. 숨쉰다에 처럼 있어? 처럼 같이 듯이? 없지? 그럼 지구는 아니야. 의인인지 확인해 봤더니 산은 사람이 아닌 거니까. 근데 숨쉰다라고 해서 하지만 숨쉬는 게 사람만의 속성은 아니죠. 고양이나 개도 숨쉬죠. 이것의 속성이죠. 그래서 화류법입니다, 이건. 예문도 적어줘. 화류법인데 그러면 의인법이라고는 할 수 없느냐? 의인법이라고 해도 받아들여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사람만의 속성이 아니니까 내신에선 이걸 의인법이 아니라 한류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있지만 실제 수능에선 요거 외에는 다른 비유법은 안 나옵니다. 가볼까요? 아, 이건 되게 어려운 시인데 어려운 시의 1연에만 있는데 잠깐만 보죠. 생명에서 글 생명 여기서 이렇게 해석할까요? 나라는 생명에 대한 글이란 뜻입니다. 어렵겠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한자가 많아가지고 좀 고급진데 좀 어려운데 그대로 가보죠. 나의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이 지독한 여기서는 철저한 회의는 의심, 문제 혹은 질문을 구하지 못하고 나 또한 삶의 애증은 뭔지 아십니까? 애증? 애증? 너 그림 그리고 있지? 오, 좋아. 애증. 자꾸 의심스러워. 계속 감독해줘. 제가 애증. 아, 왜냐면 준영이가 잠깐 사이에 바로바로 그냥 벗어나.
그래서 애증은 사랑과 증은 증오, 미움입니다. 다 짐지지 못하여 감당하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끼다. 생명이 부대끼다는 죽을 것 같을 때, 죽으려고 할 때 정도로 해석해도 됩니다. 죽을 것 같다가 아니라 죽으려 할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저 가자는 청유형입니다. 자, 무슨 뜻인지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소망, 의지를 드러내요. 근데 보통 뭐뭐 하자는 나를 주어로 안 씁니다. 보통 어떻게 해요? 우리를 주어로 쓰죠. 이런 거야. 나 열심히 공부하자.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한국 용법 이상한 거예요. 응?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스스로 개인적으로 나는 가겠다보다 좀 더 강한 게 스스로에 대한 청유가 좀 더 강한 소망을 드러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 시를 읽으면서 잘 보세요. A 하지 못하다라고 해서 이 못하다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부정 표현입니다. A 하지 않다도 부정 표현인데 않다랑 다르게 못하다는요. 의미가 좀 달라요. A 하지 않다의 경우 A가 긍정적인 거니 부정적인 거니 알 수 없습니다. 네, 못하다 붙잖아요. A는 무조건 긍정적인 거예요. 화자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죠. 이해되니? 봐. 집에 가지 않았다와 집에 가지 못했다는 차원이 다릅니다. 둘 다 부정 표현이지만 시에서 파악할 때 집에 가는 게 너무나 군맨 화자인 나는 항상 군맨으로 보더랬지. 군맨은 집에 갖고 싶어 하지만 못 가는 겁니다. 현재 뭐야? 부정적 현실에 빠져 있는 거죠. 집에 가지 않았다는 단순 부정일 수도 있지만 사실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자기의 의지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집에 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해보죠. 100m를 10초에 달리지 못한다. 이해됐지? 100m 10초에 달리고 싶어 하는 게 나의 소망인 겁니다. 나는 100m를 10초에 달리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능력이 뛰어나지만 자기가 싫어서 안 한 겁니다. 의지를 가지고. 음, 생겨. 그래서 잘은 모르지만 나는 지금 뭐 하고 싶어 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싶어 해요? 지독한 회의를, 지독한 질문, 의심을 가지고 싶어 하고요. 삶의 애증을 다 감당하고 싶어 하지만 이걸 다 하지 못한다면 그건 나는 죽는 인생인 겁니다. 내가 진짜 생생하게 살아있다라는 삶은 화자가 보기에 언제나 뚜렷한 문제의식을 갖고 언제나 사랑과 미움을 생겼을 때 그것을 다 감당하고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생인 거죠.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건 결국 죽기 직전의 상태인 거고 그때 살기 위해선 어디로 가야 돼? 내가 가고자 하는 장소. 아라비아의 사막은 긍정, 부정? 긍정적인 장소. 뭘로 기대되는? 생명력을,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소. 긍정적인 장소. 이때 아라비아 사막은 진짜 그런 곳이라고 보고 가도 됩니다. 이 장소는 그러면 사막 가면 더 죽지 않니? 사막 가면 더 죽을 것 같은데.
사막에 가자. 군맨인 나에게 있어서는 이 아라비아 사막은 이 아라비안 사막은 어떤 장소인 겁니까? 내가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로서 여겨지는 거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병든 나무처럼 직유법 쓰였습니다. 여기 아라비아 사막 진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뭔가를 상징하긴 하겠지만 진짜 사막이라고 보고 생각해도 돼. 뒤에 연이 생략되는데 여기 진짜 사막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사막은 상징적으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그 다음 가보죠. 관동별곡 이런 어려운 말들이 나오는데요. 딴 거 없습니다. 만폭동은 장소, 지명이에요. 금강산 내의 여행 코스의 지명. 여기 뭐가 유명할까요? 만폭동. 뭔가 어디서 산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장소. 풍경 중에 뭘까?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만폭동.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폭자 들어가는 풍경. 산속에서 만날 수 있는 풍경. 폭, 폭포. 폭포입니다. 그래서 만폭동에 들어가니 구경하는 겁니다. 은 같은 무지개, 옥 같은 용의 꼬리, 섞어 돌며 뿜는 소리가 심리까지 자자신이 울리니 귀로 소리를 들을 때는 우레 천둥 번개 같더니 천둥 치는 소리 같더니 눈으로 실제로 보니까 눈 스노우더라. 무엇이? 야 진짜 용의 꼴이니? 진짜 아니죠. 이유입니다. 무지개 진짜 무지개니? 아닙니다. 뭐 보는 거죠 지금? 예. 눈앞에 보는 폭포가 직접 안 나와 있긴 하지만 폭포가 원관념. 폭포는 무지개다. 폭포는 용의꿀이다. 폭포는 우레다. 폭포는 눈이다. 적으면서 따라와 줘야 돼. 그래서 무슨 버스였니? 자, 무지개 철원같이 뜻이 있어요? 없죠. 직인지 먼저 따집니다. 무지개가 사람의 속성? 상관없죠. 사람과? 세 번째, 그러면 은유. 용의꼬리, 폭포, 용의꼬리다. 철원같이 뜻이 없지? 뭐 없지? 다 은유예요. 그래서 여기 볼게. 여기에 쓰인 표현법, 은유법 일단 쓰였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뭐뭐 같은 뭐뭐, 뭐뭐 같은 뭐뭐. 어때요? 문장 구조가 유사하죠? 됐고. 그다음 지기법도 쓰였네요. 어디요? 무지개는 무지개인데 뭐 같대? 은 같대. 용의꼬리는 용의꼬리인데 뭐 같대? 옥 같대. 옥. 구슬 옥. 보석 같은 옥. 자, 여기도 무슨 법 쓰였냐? 폭포는 우레다. 은유법. 폭포는 눈이다. 은유법. 대꾸도 쓰였네. 하나 더 가죠. 약간 고급지죠? 뭐냐? 우레랑 스노우 같다라고 폭포를 얘기할 때 멀리서 직접 보이지 않을 땐 소리로 먼저 들릴 거 아니야. 폭포의 존재가. 그러면 우레라고 표현한 건 청각적인 건데 이거는 가까이 있을 때 들은 폭포의 모습입니까? 멀리 있을 때 본 폭포의 모습입니까? 더 가죠. 폭포의 모습을 눈이라고 표현했다면 눈은 가까이서 있을 때 폭포의 모습이야? 멀리 있을 때 폭포의 모습이야? 머릿속에 상상, 승우야,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응? 아니요.
자, 이게 워낙 옛날 말로 들어가 있어서 해석이 안 되겠지만 폭포에 대해서 들을 때는 천둥 치는 소리 같더니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 같구나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됐죠? 둘 중에 어떤 게 멀리 있을 때 알게 된 폭포의 모습일까요? 우레와 눈 중에. 내가 원래 산속을 코너를 막 가면 멀리까지 안 보이잖아. 그래서 요게 멀리 있을 때. 원. 뭘 원자. 눈은 직접 폭포를 눈으로 봤을 때. 근. 그래서 여기에 원근법적 묘사가 쓰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될까? 예, 적으시면 돼요. 자, 여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직유법, 은유법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유법은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여기 나오는 직유, 은유, 화류 이런 것들 의인 알아두시면 되고 자썸. 그래서 이거는 추상적인 걸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의인법 나왔습니다. 야, 사람이 아닌 걸 너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쓰잖아. 너, 그, 그녀 이렇게 쓰잖아. 무조건 의인법이에요.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진승 딱 이거 가르쳐주면 애들이 다 기린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린 아니에요. 기린 아니고 사슴입니다. 사슴도 목이 길어요. 근데 왜 슬프다고 여기지? 나는 여기 슬픈 모가지라고 얘기하고 또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화자는 사슴을 보면서 슬픈 짐승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연민과 안쓰러움을 사슴에 대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이때 슬픈 짐승은 우리가 감정이 이입됐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한번 가보죠. 어떤 짐승으로 묘사되는지. 뭐뭐여라는 건 영탄법, 감탄, 감정의 고조를 드러냅니다. 가보죠.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자, 사슴이라는 존재, 화자가 본 사슴의 모습은요, 캐릭터는 자, 말이 없습니다. 관이 향기로 돼 있대. 관은 뭐죠? 사슴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관처럼 관, 머리에 쓰는 모자 같은 것처럼 그 향기로운 관을 쓰고 있는데 그걸 통해 뭐라고 추측합니까? 너는 무척 높은 족속, 귀한 존귀한 뭐라 그럴까? 족속, 존재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거죠. 그 흔적인 거야. 왜 아무나 머리에 관을 쓰고 있지는 않으니까 동물들이. 사자 보이즈? 패대한? 아, 워낙 요즘 막 출처에 많이 떠. 왜 뜨지? 내가 자주 봐서 그러나? 어쨌든. 근데 그런데 그 갓이라는 것도 누가 써? 평민이 못 씁니다. 양반이 쓰죠. 그리고 그렇게 챙이 넓은 갓은 또 제대로 된 양반 사대바가 쓰지. 중인 계층은 또 짧은 갓을 쓰죠. 테두리가 다른. 그런 것 자체가 일단 귀한 족속이었다고 추측하면서 물속에 자기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하고는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그래서 전설에 대한 향수를 가진 그리움,
동경. 아마도 이때 전설은 과거 잘 나갔던 시절, 사슴이 잘 나갔던 그 시절을 떠올리고는 먼 대산을 바라보는 귀한 종족이고 존재였지만 과거에 전설 속에 그렇게 존재했던 존재였지만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못한 처지. 네, 사슴. 바라보는 게 바로 동경 이런 거죠. 먼 대산은 어쩌면 이상향일 수도 있습니다. 흔히 이 노천명의 이 사슴이란 시를요, 사슴을 작가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규정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자기를 사슴에 비유한 거. 면왕정가는 음, 굳이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나중에 하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자, 봐봐 여기 인칭대명사의 사용은 의인법입니다. 의인화를 통해 친밀감이나 태도를 본받으려는 태도를 상황을 드러내기도 해요. 자, 서리법 기억나요? 서리법은 의문문입니다. 물음표 찍을 수 있는데 어떨 때가 의문문이라 그랬어? 어떨 때가 그랬어? 이 의문문을 궁금해서 몰라서 사용하게 되면 그땐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죠. 이럴 경우는 서리법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경우, 즉 모르거나 궁금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내용인데 대답이 필요 없는 그것을 굳이 물음표의 형식으로 바꿔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 물음표 형식을 당연한 내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답이 필요 없거나 대답을 하더라도 대답하는 사람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답정너야. 야,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아? 이해됐어? 이거 서리법. 내가 그거 모를 것 같아? 응, 하면 안 돼. 이미 답은 아, 아니? 라고 대답하기를 원하면서 던지는 거. 아니면 아예 대답을 하지 말든가. 음, 그런 것들이야. 자, 볼게.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인 거죠. 보리밥 풋나물. 풋나물은 산나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리밥 풋나물은요, 뭘 상징하냐면 아주 소박한 삶. 왜? 밥도 진짜 보리밥과 산나물이 진짜라고 봐도 돼요.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급 물가에서 실컷 논다. 진짜 바위급 물가에서 시냇물에서 놀 수도 있고요. 이걸 먹었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상징입니다. 얘네들은. 소박한 삶을 상징하고 이것에 만족하는 삶. 안분지족. 안분지족 설마 했었지? 설마 안 했었니? 안분지족? 했었어. 맞아. 안빈 낙도라고도 해요. 즐기죠. 소박한 삶에 만족해하는 삶. 그 밖에 그, 그 외에 그 밖에 연함은 다른 나머지 일은 부러워할 줄 있으랴. 물음표는 없지만 물음표 찍으면 되지.
그거 돼. 그가 가리키는 거 뭐죠? 이렇게 노는 것 외의 나머지 일은 부러워할 줄 있으랴. 부러워한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뭐예요? 서리법이에요. 야, 오늘 다른 과목도 고충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요거 뭘까요? 요거. 그것밖에 연함은 일은. 안분지족하는 상과 대비되는. 바로 뭐냐? 세속적 욕망, 부귀, 공명, 출세, 성공과 같은 것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는 건 더 이상 부럽지 않다.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이 삶은요, 안분지의 삶은 욕심 없는 삶이거든요. 욕심 부리지 않는 삶. 그 밖에 나머지 일은요, 세속적인 욕망. 이해됐어요? 세속적 욕망과 바꾸는 좋은 욕망은 뭐예요? 반대되는 좋은 욕망은 자연을 즐기는 욕망입니다. 자연을 즐기는 건 그런 속물적인 욕망과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3시 반까지 수업이야. 잠깐 쉬고 싶지만 안 쉴 거야. 안 쉴 거야. 1시간 반이니까. 진도 좀 나올게. 빨리 끝내줄게, 대신. 조금 더 빨리. 자, 서리법. 수풀에 우는 새는 춘기, 봄 기운을 개워는 못 견디어. 겹다에서 왔습니다. 겨워. 눈물, 겹다. 활용하면 눈물, 겨워. 겹다가 무슨 뜻이야? 못 이겨란 뜻입니다. 눈물 겹다? 눈물을 못 이기는. 눈물을 참지 못하는 상황. 이때 못 내는 끝내. 소리마다 애교를 부린다. 그래서 새가 의인화됐습니다. 왜요? 새가 애교를 부린대요. 교태. 교태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애교 같은 겁니다. 새가 무슨 애교를 부려요? 애교는 사람만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새는 운이 노래하니? 아니요. 새는 지적이에요. 지적이는데, 지적이는데, 기분 좋은 내가 그걸 보면, 아, 새가 즐겁게 노래한다라고 표현하는 거고, 새가, 내가 우울하면, 새 소리가, 새가 슬프게 운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잘 봐야 돼. 울고 우는 건 인간만 합니다. 동물은 울고 울지 못해요. 표현법에서. 아닌데요. 저희 집 키우는 우리 집 개는 되게 좋으면 즐겁게 웃으면서 나 반기는데요. 아니야. 그 정도 웃음은 제대로 웃는 게 아니야. 사람의 웃음은 좀 달라. 뭐야? 걔가 만약에 진짜 사람처럼 웃는다면 이런 거야. 막 내가 집에 나갈 때 내가 마지막 식구로 집에서 나가는데 걔가 막 나가지 말라 끙끙거리며 막 붙었다가 집에 딱 나가서 문 닫았더니 강아지가 갑자기 끙끙거리며 딱 멈추더니 이러면서 이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웃지 않아요. 이해야 돼? 그러면 진짜 무서운 건데 그러면 사람 같은 거야. 그 울고 웃는 거, 노래하는 거 사람만 합니다. 사람만 해요. 그래서 여기 운다라는 것도 의인화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숲에 우는 새는 내가 보기에 내가 너무 흥겨워요. 제목이 상춘곡인데 제목 보면 봄을 감상하는 노래입니다. 봄의 경치를 감상하는 노래. 봄의 경치를 감상하는 노래. 그래서 어때? 나는 봄의 풍경이 너무나 흥겨워서 숲에서 우는 새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봄의 기운이 너무 좋아서 우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흥겨움. 그래서 뭐야? 무라일체니 흥겨움이야. 어찌 다를 소냐? 다르겠느냐? 자, 무라일체는 뭐예요? 물.
자연물과 사물과 아, 내가 일체 하나가 됐어. 뭘로 하나가 돼? 흥겸으로 하나가 된 걸 무라일체라 그래요. 자연과 내가 흥겸이 똑같으니 자연과 내가 똑같으니 흥겸이 어찌 다르겠냐? 다르다 안 다르다? 안 다르다. 그래서 서리법. 자, 조금 어려워도 자주 듣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꽃덤불 이거 했었죠? 기억납니까? 네. 다시 우러러보는 하늘에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오는 봄엔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 뭐 이런 소리 나왔 꽃덤불에 안겨버리라 했었던 작품이야. 잘 봐봐. 꽃덤불. 달빛이 쏟아지는 밤에 헐어진 성터를 헤매면서 그 언제 참으로 우리 하늘에 떳떳한 태양을 모시겠냐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가슴을 쥐어뜯지 않았더냐. 이 작품 잘 모르겠지만 요때 세모친 요 환경은 일제 강점의 현실을 달밤 어둠의 현실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때 우리가 모시고 싶은 태양은 뭘 상징하겠어요? 태양은 캄캄한 밤에 달밤에 일제강점의 현실에서 이제 밤으로부터 벗어나서 해가 뜨길 바라는 때 언제야? 태양 광복을 상징합니다. 그때 이게 서리법이라고 여기 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리법 같지는 않습니다. 자, 서리법의 효과, 방조, 여운, 변화 별거 없어요. 서리법은 고전 시가에서 거의 100% 나옵니다. 거의 100%. 물론 확인은 해봐야 돼. 고전 시가에서 특히 많이 쓰인다. 자, 셋이 자, 한 20분까지만 진도 나갑시다. 영탄법. 영탄법은 세 가지 표현법을 통해 나타납니다. 자, 감탄사. 아, 아, 고전 시가에서 어즈버라는 감탄사를 썼었어요. 옛날에. 자, 종결어미는 여기 나오는 이런 거. 특히 구나, 도다, 뭐뭐노라. 자, 근데 영탄법은 언제 쓰냐면 잠깐만. 감정의 고조를 드러낼 때 씁니다. 그럼 감정의 고조라는 건 슬픔의 감정이 북받친 것, 기쁨의 감정이 북받친 것 모두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는 감탄사도 슬픔의 감탄사로 쓸 수도 있지만 기쁨의 감탄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가는 거죠. 자, 감정의 절제와는 반대되는 겁니다. 어즈버는 그래서 감정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절제와는 다른 말입니다. 가보죠. 여기 하고 그 다음 작품 하면 되나? 느낌표 있으면 무조건 다 영탄법이에요. 그래서 뭐뭐여 감탄형 동결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탄형 동결함이. 그래서 영탄법의 반복이네요.
초혼이라는 제목은요. 왜, 왜, 왜? 초혼이라는 뜻은 죽은 이의 영혼을 부르는 행위로 우리나라 전통적인 장례 절차 중에 하나입니다. 누군가가 죽으면요, 한 3일 정도 지난 후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이 생전에 입었던 옷을 펄럭이면서 그 죽은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거죠. 그런 행동이에요. 고복의식을 하는데.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며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이름. 허공 중에서 흩어진 이름.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 부르다 내가 죽는. 저 별거 없어. 심중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는 끝끝내 맞저 하지 못하였구나. 그래서 못 모았구나. 영탄법. 못 모여 못 모여. 계속 영탄. 이 작품은 감정이 엄청나게 노출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죽은 이를 애타게 부르는 거예요. 이런 말들 자체가 초혼인 거죠. 자, 붉은 애는 서산마루에 걸렸다. 서산마루는 그래서 저녁 무렵. 서쪽 산 꼭대기입니다. 마루는 꼭대기예요. 그래서 소멸의 의미지. 죽음의 의미지.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울어요. 사슴이 울어요? 사슴 웁니다. 우는 소리 내요. 근데 사슴이 슬퍼서 우는 거야? 기뻐서 소리 내는 거야? 알 수 없어. 근데 내가 볼 땐 어때? 슬피 우는 거. 감정? 이입입니다. 왜? 내가 슬프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가 죽어서 슬프기 때문에 사슴의 소리도 슬퍼서 우는 걸로 들릴 거야.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자, 왜 굳이 산 위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까요? 이 산 위에 나가 저 하늘에 죽은 이가 갔겠죠. 그럼 가장 가까운 곳이죠. 이 산 위는 죽은 이와 가까운 것. 그래서 내가 부르는 소리가 혹시라도 들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 그런데 그 산이 어떻게 돼 있어? 다른 산들로부터 뚝 떨어진 산이야. 외로움을 강조하는 곳이자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위치. 그대의 이름을 부른다. 간절한 그리움이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요거 자체가 초혼이죠. 여기에 표현법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매화사. 매화사는 설명을 내면 일단 그거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다들 알겠지만 한번 설명했습니다. 다시 복습. 식물 중에 지조절개, 변치 않는 마음을 지조 있다, 절개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절개, 제왕절개 아니에요. 그건 애 낳을 때 출산할 때 하는 거고 절개가 있다, 지조가 있다,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신하가 임금에 대해서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한 남자에 대해서 지조와 절개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열이라고 얘기해요. 열. 그래서 그런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열녀라고 얘기합니다. 열녀. 매운 매서운 태도의 여인, 다른 남자의 그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 그걸 열녀라고 그러죠. 그럴 때 식물 중에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기억나지? 사군자. 사군자 뭐뭐 있어? 오케이. 매낭국죽이 있어요. 매낭국죽은 매는 뭐죠? 매화입니다. 나는 난초. 국은 국화. 죽은 대나무인데
자, 우리 근데 계절감을 드러냅니다. 매화는 언제 펴요? 봄. 아주 일찍 그러니까 눈이 채 녹지도 않아서 완연한 봄 기운이 없이 아직도 쌀쌀하고 추운데 피는 꽃. 매화 봄의 계절감과 관련 있습니다. 국화는요? 가을에 피는 꽃이에요. 대나무는 대나무의 지조 절개는 겨울에 잘 드러납니다. 겨울에 눈 속에서도 푸르죠. 그리고 항상 꼿꼿하게 대나무는 잘 보면 부러지지 아예 부러지지 휘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그다음에 난초가 여름과 관련이 있는 계절감입니다. 여기에다 하나 더 지조절개 있는 나무 하나 더 뭐 있죠? 송. 송 뭐예요? 소나무 송자입니다. 이 작품은 매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작품이에요. 여기 하고 끝내겠습니다. 송. 너무 빨리 됐니? 갑니다. 자, 눈으로 기약하더니 약속하더니 이때 눈은요. 눈 속에서 피겠다고를 이렇게 좀 짧게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눈 속에서 피겠다고 약속하더니 너가 과연 피었거든. 너라고 부르네요. 이때 너 누구예요? 너 누구예요? 약속하더니 너 과연 피었구나. 너 누구야? 제목이 매화사예요. 제목 항상 안 보내. 자, 누구야 너는? 자, 매화를 너라고 표현했습니다. 의인법 쓰였어요. 인칭되면서 쓰이는 몸했구나 영탐법. 황혼 저녁 무렵에 달이 오니 달 하늘에 뜨는 달 그림자도 듬성 듬성 성기다라는 뜻이에요. 성글다 듬성듬성하다. 왜냐면 꽃이 빈틈없이 가지에 피지 않으니까 매화가 청향 맑은 향 이가 잔에 떴으니 그 향기에 취해 놀고자 하노라. 매화과 핀 상태에 달밤에 그 풍경을 보면서 술잔 한 잔 마시면서 매화의 향기에 취해서 술에 취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향기에 취해서 놀고자 하는 태도.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할까? 이런 이미지요. 이런 이미지. 이런 풍경이죠. 옛날 그림에 매월 이런 부분. 매화가 핀 겁니다. 이렇게 달을 풍경으로. 이걸 그렇게 아름답게 여겼어요. 옛날 양반 사대부들이. 도자기에도 이렇게. 이때는 달이 뭐예요? 달의 모양 그 자체가 도자기의 모양 그 자체가 달인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대단히 운치 있게. 이것도 보세요. 실제 달은 안 떴지만 달을 도자기의 모양을 달처럼 그려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는. 자 마지막 하죠. 황혼에 돋는 달이 저녁 무렵에 뜨는 달이 너와 무슨 기약. 이때 기약과 이때 기약은 같은 단어입니다. 약속하였더냐. 황혼에 뜨는 달이 너랑 무슨 약속했더냐? 합리는 화분에 집중해라. 잠자던 꽃이
향기를 놓아. 향기를 풍기며. 맞는구나. 맞이하는구나. 뭐를? 이때 너는 매화. 그러니까 매화가 달이 뜨는 타이밍에 폈다는 얘기죠. 달을 맞이하는구나. 내가 어찌 매월이 매화와 달이 친구가 서로 되는 줄 몰랐던가 하노라. 그래서 매화와 달은 정말 친한 친구와 같구나. 라고 해서 매화 예차라는 겁니다. 둘 다. 매화가 얼마나 예쁘면 좋으면 매화사라고 하는 연시조를 이렇게 재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탄법 뭐뭐 하노라 뭐뭐 하노라도 영탄법으로 보면 됩니다. 얼마 못했네? 쭉 나가면 방학 끝내기 전에 다 여기 어 운문문화 요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네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죠. 소연아, 네? 정신 차려서 와. 네. 이틀. 자, 이번 주 지금 정상 합니다. 오늘 수고했어. 음.